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 가희연입니다. 시험 잘 보셨나요? 아니면 시험 준비를 이제 시작하셨나요?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나아가면 좋을지, 또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을 보시면은요, 10문제가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10문제면은 적은 문항수가 아니죠. 화법은 우리 일상생활의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토론과 토의와도 같은 이 이야기, 말하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작문은 글쓰기, 개요 작성, 그리고 고쳐쓰기 이런 글쓰기의 과정상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중이 문법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우리 문법은 다양한 문법 개념들과 그에 속하는 예문들을 통해서 문제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보시면 이 문법의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양한 개념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그 개념들 중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개념을 스스로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표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예시들을 통해서 이 예시는 이러한 개념을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예시들을 스스로 분석해서 이 예시들에서 해당되는 개념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밖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길이도 조금 더 길어졌고요. 문학에서 출제되던 평소와는 다른 지문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둑과도 같은 현대소설은요, 성장소설이에요. 그런 만큼 이 소설에서는 내적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 내적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주인공이 성장하는지 그 내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어를 공부할 때 겉으로만 보이는 우리 표면적인 줄거리, 표면적인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의 개념을 알고 이 개념을 적용해서 그 이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와 이면적인 의미까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에 있어서도 화법과 작문에 있어서도 문학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더 철저하게 익혀주시고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떠한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했을 때 답을 고를 수가 있는지 국어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 그리고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 이 세 가지를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에서 수연의 말하기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재야 미술 시간에 쓰려는데 물감 좀 빌려줄래? 수연아 찾아서 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수연이의 말하기의 목적 되겠습니다. 자, 격려. 격려는 힘을 북돋워주는 거죠. 부탁, 사과, 조언. 자, 물감을 빌려달라고 했으니 부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질문 목록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면담인데요. 면담은 직접 만나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그런 만남이죠. 자,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만나서 정보를 물어보는 만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요. 자, 어떻게 질문을 마련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담 대상은 수의사예요. 면담의 목적은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면담이 되겠습니다. 질문 목록을 볼까요? 수의사의 가족관계. 자, 가족관계 어때요? 이거는 수의사라는 직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사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찾아간 목적과는 관련 없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실례인 것이죠. 그래서 미리 질문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질문지를 준비하고 나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즉 목적에서 벗어난 또는 사적인 질문들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1번은 사적인 질문으로 이런 질문들은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2번 갑니다. 수의사라는 직업의 장점, 그리고 수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직업적인 보람, 이런 건 모두 다 수의사라는 직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 화법에서 여러 가지의 말하기 방법 중에 면담하기가 있어요. 이 면담하기의 요령 익혀주시면 지금과 같은 질문에서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알고 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자, 우리 단어 부분에서 품사 많이 등장하죠. 자, 그럼 품사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이 끝나서 즐겁다. 자, 즐거운 것은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그렇죠. 이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헷갈린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명령형이나 청유로 바꾸었을 때 가능한 것은 동사, 어색한 것은 형용사,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서 즐겁자, 어색하죠. 즐거워라, 어색합니다. 요거는 형용사이기 때문이에요. 동생의 방은 깨끗하다, 깨끗한 상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확인해 볼까요? 깨끗하자, 깨끗해라, 요거 어색하죠. 그래서 형용사. 친구가 운동장을 달린다, 동사,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달리자, 괜찮아요. 달려라, 괜찮습니다. 이렇게 동사는 청유나 명령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자,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다. 자, 푸른 상태. 그러므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다음 4번. 밑줄친 부분이 올바르게 쓰인 것은, 자, 맞춤법에 대한 건데요. 이 맞춤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주의해야 할 맞춤법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혀두셔야 되고요. 이 맞춤법에서 특히 헷갈리는 맞춤법은 아무리 교재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소에 헷갈리는 맞춤법에 대해서 어떤 게 정확한 표현인지 눈여겨보시는 것도 국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1번. 그 일은 내가 먼저 할게. 우리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문자 메시지 쓸 때도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런데 할게라고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설거지는 누가 할래? 이거 많이 헷갈리죠. 설거이가 아니라 설거지는. 그래서 설거지라고 표기하는 게 맞고요. 자, 감기가 어서 낫기를 바라. 자, 이때 낫기는요. 아이를 낳다, 새끼를 낳다 할 때 낳다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호전되다라는 의미의 낳다는 낫기를 바라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4번. 좋아하는 사진을 벽에 붙이자. 4번은 올바른 표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헷갈리는 어휘는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이나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헷갈리는 어휘가 이거랑 이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익혀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단어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표준 발음법.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표준 발음법은 음운의 변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음운의 변동에 의해서 발음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음운의 변동을 잘 이해하고 발음을 하면 올바른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표준 발음법에 의한 정확한 발음의 원리는 음운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음운의 변동의 하나의 법칙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받침 히읗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가와 관련이 있는데요.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된다? 그러면 받침에 히읗이 있고 뒤 이어서 자음 니은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환경만 놓고 보도록 할게요. 히읗 뒤에 바로 니은이 연결되는 거, 히읗 뒤에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요.
비읍 뒤에 히읗이 나와 있고요. 3번은 기역 뒤에 히읗, 4번은 히읗 뒤에 모음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의문의 변동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의 변동에서 1번은요. 우리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히읗을 디귿으로 바꿔줍니다. 놓는. 그 다음 디귿과 니은이 만나니까 비음화, 놓는. 이런 원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은 앞에서 히읗이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번도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이팍으로 발음이 됩니다.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피읍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고요. 가카. 자, 가카. 여기서도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우리 축약 일어나게 됩니다. 키읔으로 발음이 되고요. 자, 우리 4번. 히읗 뒤에 모음이 오게 될 경우에 자, 선생님 여기 분명히 이응이 있는데요. 왜 자꾸 모음이라고 하세요? 우리 초성에 나와 있는 이응은 자음 이응이 아니죠. 이거는 빈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모음이 바로 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의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의죠. 맞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의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요렇게만 적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초성을 같이 적어줍니다.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응은 이응의 발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응으로 보는 게 아니죠. 자, 여기 히읗 뒤에 오는 것은 모음인데요. 이렇게 모음이 올 때에는요. 히읗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니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의 의문의 변동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음은 자음은 소리나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암기하는 것도 참 많이 헷갈리죠. 그래도 스스로 발음을 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 분류 보도록 할게요. 입술 소리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자, 입술 소리 뭐가 있을까요? 브, 뿌, 프, 무 이렇게 4개가 있죠. 자, 이 4개에 속하는 것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기역은 어디에 속할까요? 기역은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이응도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히읗은 목구멍 소리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밑줄 친 부분이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문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다.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은 한 문장에서 그 부분이 하는 역할을 의미하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이, 해당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건데, 자, 목적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서술어의 대상 되겠습니다. 서술어의 대상. 주어가 서술어의 주체라면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고요. 목적어에는 목적격 조사 을과 르이 붙죠. 그래서 을과 르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을과 르이 없더라도 을과 르를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그건 목적어라는 것을 알기. 목적어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서술어의 대상이라고 이해하기. 이렇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볼게요. 소녀는 어른이 되었다. 자, 어른이라는 부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 되었다라는 서술어는요, 참 독특해요. 이 되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외에 보충하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되다, 아니다, 우리 되다, 아니다 라는 2개의 서술어는요. 반드시 앞에 보충하는 말이 필요하고 이 보충하는 말은 주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어른이는 보충하는 말을 의미하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 보어,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2번. 겨울에는 연을 날렸다. 자, 날리는 대상 연이죠. 그리고 을을이 들어가 있네요. 목적어는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할게요. 3번. 화단에 장미꽃이 피었다. 자, 화단의 장소죠.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부사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어. 강아지가 재채기를 하였다. 자, 하였다의 주체.
강아지가고요. 무엇을 하였나요? 한 대상, 재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강아지가는 주체로서 주어고요. 여기서 재책이 르리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런데 강아지가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 우리 4번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자, 8번 가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통일성이라는 것은 주제에 포함되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바탕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통일성이 잘 갖추어진 글은요,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는 글이에요. 그럼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목,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자. 처음, 과도한 탄산음료 섭취 실태를 나타낼 겁니다. 이게 문제 상황이 되겠죠. 과도한 탄산음료 섭취의 문제점, 과도한 당류 섭취로 인해 비만의 우려가 있다.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는 방법,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신다. 탄산음료 판매로 얻는 경제적 효과, 자선활동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탄산음료 판매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요, 긍정적인 측면일까요? 부정적인 측면일까요?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섭취를 줄이자라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리을은 삭제해 주셔야 돼요. 왜? 통일성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기억과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고쳐쓰기는 작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걸 고쳐쓰는데 우리 많은 부분이 어휘나 문법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문법 문제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법 문제는 아니고요. 요거는 우리 작문에 속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 밑줄 부분만 보고 우리 맞았다 틀렸다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르고요. 글의 흐름을 보고 흐름에 어울리는 표현인지 아닌지를 보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글쓰기 단계 중에 고쳐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고쳐쓰는 의도로 문제가 출제된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독도에 살았던 희귀한 생물에는 독도 강치가 있다. 독도에는 다양한 암석과 지형, 지질 구조가 있다. 지금요, 여기 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암석과 지형, 지질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흐름에서 벗어나니까 삭제할게요.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독도 강치는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 연안에 살았던 바다사자이다. 덩치가 크고 지능이 좋았던 독도 강치는 먹이가 풍부한 독도 주변에서 자, 먹이에게 풍부한 독도 주변. 어색하죠? 먹이가 풍부하다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바꿀게요. 자, 수만 마리가 서식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무자비한 포획으로 독도 강치는 멸망되었고, 자, 우리 멸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멸종이 맞겠죠? 자, 멸종. 이러한 종이 더 이상 사라졌어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멸종되었고, 이제는 박제로밖에 볼 수 없다. 요거 띄어쓰기. 볼 수 없다. 이때 수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관용어와 띄었어야 되고요. 뒤에 있는 서술어와도 띄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띄고 수 띄고 없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수정하지 않고 먹이가로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고장 야생화를 조사하여 보고서 쓰기. 보고서를 쓰는 거니까 작문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우리 고장의 야생화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쓴다. 우리 고장 야생화의 종류, 우리 고장 야생화의 특징, 그리고 서식지. 조사 방법은 야생화 애호가 인터뷰를 할 거고요. 우리 고장 야생화 박물관을 방문할 겁니다. 인터넷 및 관련 책을 조사할 거예요. 보고서를 쓸 때 유의할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조사한 내용은 야생화 전문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야생화 애호가의 인터뷰 내용은 동의를 구하여 인용한다. 그렇죠? 이거는 애호가의 인터뷰 내용이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야생화 박물관에서 찾은 자료는 재미를 위해 과장한다. 우리가 조사, 관찰, 실험한 내용은요, 절대 과장이나 왜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극적인 결론을 위해서 또는 내가 의도한 결론을 위해서 조금 더 과장해서 그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지역의 야생화가 굉장히 희귀한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전국에서 여기에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런 게 진짜 사실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면 아니면 몇 군데에서도 더 볼 수 있는 거라면 이것을 우리 고장에서만으로 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 것이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인터넷 및 책에서 찾은 내용은 출처를 밝힌다. 출처를 밝힘으로써 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은 11번에서 13번 자전거 도둑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대소설이고요. 우리 소설을 보실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질거리를 파악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제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점과도 같은 개념이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점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있는데요. 나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 시점, 그리고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3인칭 시점. 우리 직접 이 소설은 어떤 시점으로 서술이 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이런 기대에 온 집안 식구가 하루하루를 매달려 살았다. 어느 날 밤 형은 돌아왔다. 옷과 운동화와 과자와 고기를 한 짐이나 되게 사가지고 형이 정말 돈을 벌어서 별의별 것을 다 사가지고 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밤중이지만 동네 사람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지 못해 안달을 했다. 형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다. 잔치는커녕 동생들이 좋아서 떠드는 것도 못하게 윽박질렀다. 지금요,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게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소설이라는 것이 어떠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현실에서의 특정 상황을 우리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자, 지금 보면 형이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성공한 듯 보이죠.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동생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형은 험악스러운 얼굴로 조용히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형이 가지고 온 물건들이 떳떳한 물건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속 볼게요. 수나미는 지금도 그날 밤 일이 생생하다. 그날 밤 형의 누런 똥빛 얼굴은 정말로 못 잊겠다. 꼭 악몽 같다. 자, 수나미가 기억하는 형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었습니다. 어때요? 어떤 자신만만하고 자랑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그 양심에 거리낀 얼굴, 떳떳하지 못한 얼굴을 누런 똥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수나미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나미는 수나미로, 형은 형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인칭 시점이고요. 수나미가 느꼈던 내면이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까지도 모두 서술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날 형은 읍내에서 온 순경한테 수갑이 채워져 붙들려 갔다. 형은 악을 써서 변명을 하며 갔다. 자, 이 잡혀가는 모습 자체도 동생이 보기에 떳떳하지 않아 보입니다. 2년 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단 말이야.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읍내 양품점을 털어 돈과 물건을 훔친 것이다. 다음에 수나미가 형을 본 것은 읍내 현장 검증인가를 나왔을 때다. 도둑질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여주는 것인데 딴 구경꾼들 틈에 섞여 수나미는 몸서리를 치면서 그것을 봤다. 그 도둑놈과 형제간이라는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형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도둑이 나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이 굉장히 싫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화병으로 몸져 눕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수나미는 드디어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문지방을 짚고 일어나 앉아서 띄엄띄엄 수나미를 타일렀다.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알았자?
힘든 일을 하더라도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양심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충고인 거죠.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마치 누구처럼? 형처럼.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문제는 그때 그 쾌감이었다.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나미가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주인 아저씨의 심부름을 갔어요. 근데 그 자전거를 잠깐 세워두고 심부름을 하러 올라간 사이에 바람에 자전거가 넘어져서 고급 승용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그 승용차 주인이 참 인색하게도 이 수나미한테 그 차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막 멱살을 흔들어요. 수나미는 어찌할 바를 모르죠. 왜? 갖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 주인이 그럼 이 자전거는 못 준다. 이 자전거 맡기고 가라 라고 꽁꽁 묶어놨는데 잠깐 한눈을 판 틈을 타서 자전거를 들고 도망을 칩니다. 그 자동차 주인이 자기 몫으로 묶어준 자전거를 들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들고 도망치면서 수나미는 이상한 쾌감을 느낍니다. 뭔가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도 들고 막 도망을 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쾌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나쁜 짓이었는데 왜 쾌감이 들었을까? 우리 형이 도둑이었는데 나도 도둑의 피가 흐르는 걸까? 너무 끔찍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이 좋아서 오늘 운 텄다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그럼 주인 영감님은 어떤 사람이죠? 부도덕한 사람이죠. 어른인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나랑 같이 가자. 가서 돈 물어주고 사과하자. 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했다. 돈 안 나갔으니 그게 어디냐. 잘 도망쳤어. 라고 하는 겁니다. 수나미는 이런 어른을 보면서 몸소리가 쳐져요. 그 주인 영감님의 얼굴도 누런 똥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기 자신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도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왜냐하면 순수함을 되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지금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앞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수나미는 내적 으로 성숙할 수 있었겠죠. 수나미는 성장한다면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어른이 되었겠죠. 좋습니다. 문제풀이 가도록 할게요. 1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는 형이 돌아온 날 잔치를 벌이고 싶어 했고요. 수나미는 형의 현장 검증 장면을 구경꾼들 틈에서 몰래 봤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로 돈 벌러 가겠다는 수나미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쵸? 주인 영감님은 손해나지 않은 것만 좋아했습니다. 맞고요. 정답은 3번. 12번, 가에 나타난 형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형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동생들이 막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불안했던 거죠. 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쑥스러워서 아니에요. 자, 식구들의 기대가 충족되어 뿌듯해서 아니죠. 자신이 도둑질한 사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된 거죠. 불안했던 겁니다. 가지고 온 물건을 동네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한다. 정답은 3번이 가장 적절하죠. 13번, 기억해설 이열 중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태도를 상징한다. 형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수나미의 생각을 드러낸다. 기억의 누런 똥빛.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누런 똥빛으로 보여요. 왜? 양심을 속인 얼굴이 너무 비열해 보여서. 그래서 형의 얼굴도 누런 똥빛이었고요. 주인 영감님의 얼굴도 누런 똥빛이었고요. 양심을 속인 자신의 얼굴도 누런 똥빛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답 1번. 바로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태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에서 16번 현대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자, 가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화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어서일까요? 부정적이어서일까요? 부정적인 거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진눈깨비는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부정적인지는 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그러면 이 세상이 살아가기 어렵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자, 그럼 한방눈은 어때요? 긍정적인 대상이죠. 왜냐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 그 중에서도 소외된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그러한 대상이 뭐죠? 한방눈이죠. 그러니 한방눈은 위로와 따뜻함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대상이고요. 우리 진눈깨비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추위를 느끼게 하고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진눈깨비와 한방눈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한방눈과 같은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잠 못 든 이, 즉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사람. 왜 잠을 못 잘까요?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고난과 역경, 시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편지가 되고, 자, 편지 한 통이 되어줍니다. 위로가 되어주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자, 새살 희망이 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는 가정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상처받고 힘들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되어주자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서 한방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청유형 문장은 뭐뭐하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 살이 되자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묻고 답하는 형식이 드러나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뭐입니까? 그렇다면 뭐뭐입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사계절의 변화 없어요. 계절적 배경은 그렇죠. 한방눈이 내려요. 겨울 되겠네요. 직유법을 사용하여,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또는 뭐뭐 인양, 이런 연결어가 들어간 건데 이런 연결어가 들어가 있는 직유법 없습니다. 정답은 1번. 15번. 기억에서 리을 중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아닌 것. 지향은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눈깨비.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눈깨비는 지향이 아니라 반대로 지양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양은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한방눈은 되자, 편지가 되자, 새살이 되자이기 때문에 우리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다 화자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가와 같은 심상이 나타난 것은, 자, 우리 가를 보시면 붉은 상처예요. 상처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아니면 만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있죠. 붉은 상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시각적 심상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향기로운 꽃냄새. 냄새를 맡는 거니까 후각적 심상. 짭조름한 소금 맛, 이거는 미각적 심상. 활짝 핀 노란 개나리, 시각적 심상. 개구리 소리 개굴개굴, 청각적 심상. 자, 이렇게 봤을 때 시각적 심상을 찾으면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 17번에서 19번 박시전 고전소설 갈게요. 자, 이 박시전은요, 우리 박씨라는 여성 영웅을 등장시켜서 병자호란에서의 치욕을 잊기 위한 이 여러 민중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씨라는 여성이 도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청나라의 군대들을 아주
통쾌하게 혼을 내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죠.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용골대가 모든 장조를 뒤로 물린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자, 그러면 실제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의 많은 재물과 인지를 약탈해가고 데려갔잖아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씨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의 왕의 항서를 받았다. 항복을 받았어요.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쳤다. 개화는 박씨의 몸종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개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뒤이어 얼음이 일고 그 위로는 흰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발 말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이거 어때요?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도수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전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기자가 기이하다 할 때 기자예요.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병자호란은요, 우리 임금이 땅의 머리를 3번이나 받고 항복을 했어요. 얼마나 굴욕스럽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언젠가 한번 우리도 혼쭐을 내줬으면 좋겠다. 큰 소리 한번 아주 그냥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라고 혼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생각을 소설 속에 반영해 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바꾸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항복을 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의 뼈대는 놔두고 거기에 우리가 큰 소리를 치는 장면, 도수를 써서 군대를 혼내주는 장면 등을 넣어서 이 소설을 함께 읽고 통쾌했던 것이죠. 계속 볼게요.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은 신비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니 20에게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아이고 통쾌하다 이런 걸 느끼겠죠.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원래는 너희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네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역사적 사실에서도 세자와 대군은 인질로 모셔갔죠. 그럼 소설에서 세자와 대군은 모셔가되 왕비는 박씨의 호령으로 모셔가지 않는 것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통쾌하니까. 자, 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죄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있어도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여라. 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랑캐 병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용골대는 다시 애원을 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말장난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없고요. 1인칭 서술자가 아니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 도수를 부리는 일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사람처럼 말하는 동물은 등장하지 않죠. 1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용골대는 짐을 꾸려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화가 주문을 외자 오랑캐 군사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용골대는 박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죠. 용골대는 조선의 왕비를 조심해서 모셔가겠다고 말했다. 왕비는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세자와 대군을 조심히 모셔가겠다고 약속했죠.
자, 19번. 윗글에 드러난 박 씨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어때요? 당당하죠. 여기서 청군들을 호령하고 있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에서 22번 우리 비문학 독서 독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리, 세상을 날다라는 지문 되겠습니다. 비문학 독해는요,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단을 나누고 각각의 단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단 나누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음식 생활에서 고추는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다. 자, 고추에 대한 설명이네요. 붉은색 김치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추를 먹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도 우리처럼 고추의 원산지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고추를 먹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에 들어서이다. 16세기에 들어서 고추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추의 고향은 어디일까?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고추의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바로 중남미이다. 고추는 오랫동안 중남미인들이 먹어온 음식 가운데 하나로 중남미 고대 국가의 유물 중에는 고추가 그려진 그릇들이 있다. 이 고추를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 사람들이 배에 실어 유럽으로 가지고 갔다. 그것이 인도양을 거쳐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왔고 뒤이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이렇듯 고추의 재배 지역은 나뭇가지처럼 사방으로 뻗어 나갔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남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길러졌던 고추인데 그게 무역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뻗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6세기에 오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오기 전까지 김치는 소금물에 절이기만 해서 발효시킨 것으로 흰색이었다. 고추가 들어온 다음 비로소 김치는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고추 특유의 붉은 색깔과 매운맛이 더욱 식욕을 돋우게 되었다. 비타민 면에서는 비타민 C 등이 더 풍부해졌으며 고추 속의 캡사이신 성분이 채소가 쉬어 문드러지는 것을 막아 음식을 더욱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고추의 효능이 되겠네요. 수백 년 사이에 김치는 우리 삶에 더욱 중요한 음식이 되었고 나아가 우리 음식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자, 고추가 어떻게 우리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추가 우리 삶에 또 우리 음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2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용어의 개념을 정의, 무엇이란 없었어요. 설문조사 없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없었죠. 묻고 답하는 형식. 자, 여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요. 그렇다면 고추의 고향은 어디일까? 라고 질문했고요. 바로 중남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거 문답법. 정답은 4번. 자, 21번. 기업과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업, 유물 되겠습니다. 유물은 과거의 조상이 후세에 남긴 물건 맞고요. 니은의 재배,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 그 다음에 사방, 이거는 네 가지의 방이죠. 우리 발효, 보람이나 효가 아니고요. 발효는 음식을 이렇게 오래 놔두게 되면 좋은 유기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고추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 아니죠. 중남미죠. 우리나라는 16세기부터 고추를 먹기 시작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추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김치 색깔은 흰색이었고요. 고추에는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우리 비문학 독해지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권이 뭘까요? 라는 지문이네요. 역시 단락 나누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예요. 그런데 종종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권은 국적, 종교, 직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으로도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을 침해받으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약자들까지도 인권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이 책임을 동반한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책임을 다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나의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책임이 되기도 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제 인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대 공연을 상상하며 읽는다. 요거는 희곡이고요. 2번,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는다. 이거는 논설문. 인물의 생애를 따라가며 읽는다. 이건 전기문. 등장인물의 갈등에 유의하며 읽는다. 소설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논설문에 가깝죠. 24번,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기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의 노력. 그럼 어떤 노력일까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함께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죠. 인권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인권을 침해받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의 인권도 지켜줄 수가 있고요. 인권이 책임을 동반한 권리라는 것을 명심합니다. 인권의 존중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면 인권이 무시받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우리 25번 갈게요. 밑줄 친 부분이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자, 니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 관계를 맺으면은요, 말 그대로 관계를 갖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맺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계를 맺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위해서는요, 관계라고 해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를 보시고, 이 단어의 성격이 같은 걸 골라주시면 세부적인 의미까지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물방울이 맺어 있었다. 그럼 눈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죠. 자, 열매를 맺은 나무, 열매가 열렸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었던 소년, 그러면 인연을 맺었다, 관계를 맺다, 유사한 뜻이죠. 하던 일의 끝을 맺고 그럼 일이 끝났다, 매듭을 짓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다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와 서로 연결되다라는 의미로서 3번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관계와 인연의 성격이 유사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5번까지 모두 다 풀이를 해봤는데요. 우리 문법과 문학 어떻습니까? 예년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문법에 있어서는요, 다양한 예문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보시면서 기본적인 개념 외에 우리 개념을 보시다가 보면 예외라든지 세부적인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이해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문학을 읽으면서 그냥 지문을 읽고 줄거리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을 읽을 때 필요한 다양한 개념들이 있죠.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표현법을 통해 어떠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독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짧은 지문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인물의 의미, 사건의 의미,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 등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국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점수도 더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기출풀이 잘 유념하셔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